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상훈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본과 북한의 지금 미사일 경쟁, 그리고 아마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 나온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경쟁이 현실화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창과 방패, 우리나라 말로 모순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죠. 창과 방패 간의 끝없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군사용어로 무한루프라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끝없이 연계되면서 창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창을 막는 방패가 나오고, 그 새로운 방패가 나오면 그 방패를 뚫는 창이 나온 이런 전쟁이 계속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기관총, 그리고 참호,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못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방패를 뚫기 위해서 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탱크죠. 무한 궤도와 장갑을 장착한 탱크가 나옴으로써 창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런 탱크가 나옴으로써 1차 세계대전의 역학 구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창과 방패 역할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미사일은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대칭 전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칭 전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미사일을 한 거죠. 북한은 공군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폭탄을 상대방 가상적국의 국가까지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공군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폭탄을 지상에서 지상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미사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 발달됐는데,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을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됐습니다.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그리고 화성 쭉 해서 지금 18호까지 나갔죠. 그래서 그 진화된 내용이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미사일, 전 분야에서 미사일을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일본 자체에 개발한 미사일은 일본 12식 지대함 유도탄으로 사거리가 200km밖에 안 나갑니다. 대신 일본은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400기 사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ICBM, SLBM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식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앞으로 사정거리가 1000km까지 가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왜 일본만 향하고 있느냐,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리적으로 봐서 일본으로밖에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동해와 서해가 있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이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안으로는 미사일 실험을 할 수가 없죠. 또 남쪽은 한국이 있는데 한국 쪽으로는 이 육지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실험이 잘못돼서 육지에 낙탄이 될 경우 이건 큰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본 EEZ 지역으로 지금 계속 띄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일본의 연공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또 반발을 사고 있죠. 하여튼 북한 미사일은 일본과의 여러 가지 감정, 지금 감정에 응어리가 많이 져 있죠. 이런 감정의 어떤 결정체고, 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또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견제를 받아서 대북 제재가 있어서 이런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있던 4월 3일이었죠. 4월 13일
ICBM 고체 연료가 일본으로 날아간다는 그런 첩보가 있어서 일본 홋카이도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1시간 늦추고 열차편이 28편이나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피소로 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있었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의 미사일 경쟁이 계속 지금 증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특징 중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이 보유한 핵무기를 잘못하다 미사일 탄두 부분에 탑재를 해서 핵 탄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핵 보유 실태는 지금 2020년에 약 67에서 116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랜드 연구소하고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27년에는 이게 151개 내지 242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 탑재,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일본 방위성 2022년 판에 이미 가능하다고 지금 일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본 전역이 북한 핵무기 투하의 사정권에 든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무기 보유국의 3위였습니다. 핵무기가 많았죠. 그런데 핵무기를 다 러시아에 반납을 했죠. 그런데 반납할 때 그때 조건이 부다페스트 협정에서 나오는데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는 대신 비핵 국가로 전환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서방 국가들이 혹시 핵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서방 국가들이 병력을 투입하기로 그런 조건을 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죠. 경제 제재하고 군사 물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미사일 방어 능력은 2020년까지는 이랬습니다. 1차 방어는 지금 일본의 이지스함이 8척이 있는데 이지스함이 바다에서 1차 요격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그 다음에 2차는 일본에 있는 패트리어트 27개 포대가 있는데 일본 전국에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2차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3차 방어를 어떨 계획이었냐면은 이지스함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육지에서의 이지스함, 그러니까 이지스 어쇼어죠. 이지스 어쇼어로 3차 방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키다현과 야마가타현에서 이게 강력히 반발을 했죠. 왜 그러냐면 잘못 미사일 요격을 하다가 민간인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2020년에 아베 전 총리 있을 때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일본은 이제는 이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 그때부터 부상을 하게 된 거죠. 적기지 공격론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래서 미사일 개발은 지금 사정거리를 1000km 늘리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2026년에 거의 완성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이 2022년 12월 달에 가기 결정해서 적 기지 공격론, 이걸 이제 순화를 시켜서 반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 기지 공격론이라고 그랬는데 왜 반격 능력이라고 그랬냐면은 일본의 공명당과 지금 자민당이 연립정부죠. 그런데 공명당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그러니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적기지 공격하면 선제 공격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반격 능력이라고 해라. 자민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 적기지 공격론은 결국 일본이 자기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방위 시스템을 해서 도저히 방위 시스템이 3차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걸 판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방위 시스템만으로 안 되니까 적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베 총리가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 미사일 개발 자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을 삽니다. 토마호크 블랙 5는 지금 사거리가 1600km죠. 그래서 지금 이지스 함에 원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을 일본 이지스함에는 장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지스 함을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지금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화상 촬영 그리고 지상 송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첩보 위성이 이미 7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5년간에 걸쳐서 약 4천억엔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투입해서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력 행사 3요건 앞으로 일본이 적기지 공격론으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무력 행사 3요건입니다. 근데 3요건은 이겁니다. 일본이 존립의 위협을 받아서 일본의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이 위험하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된다. 적기지 공격하는 그 수단밖에 없다. 이렇게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되죠. 또 하나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 이게 이제 무력 행사 3요건입니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되고 또 일본에서 적기지 공격론이 계속 거론이 될 때 이 무력 행사 3요건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무기를 3회에 걸쳐서 실험을 했죠. 아직까지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본은 그보다 훨씬 더 늦었죠. 그런데 이 극초음속 무기가 앞으로 모든 군사 문제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과거에 핵무기가 그랬죠. 핵무기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쟁을 억제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었듯이 이런 극초음속 무기도 결국 이런 억제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여기에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초음속 무기는 앞으로 북한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미사일 경쟁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방패라면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창과 같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도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2022년 1월 달에 참관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한두 번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과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은 활강체라서 쭉 오다가 갑자기 목표물 근방에서 회전을 하면서 활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북한의 앞으로 미사일 경쟁이 한층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일 간의 군사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